선조 이야기. 비겁함과 질투.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능한 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조선 최악의 군주라고 부르는 인물, 바로 선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백성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선조는요, 그 반대였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던 그 순간 가장 먼저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때는 1592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200년 동안 조선은 큰 전쟁 없이 나름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해 4월 1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들이닥칩니다. 군선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당시 사람들이 바다가 까맣게 변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쏟아져 나온 왜군의 숫자가 무려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15만 명? 지금으로 따지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겁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합니다. 동래성의 송상현 부사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다 죽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이분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 코앞까지 올라옵니다. 20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왜군이 20일 만에 밀고 올라온 겁니다. 조선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조가 즉위한 건 1567년이었습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반계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선조였습니다. 조선 최초로 반계에서 나온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선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콤플렉스가 됩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불안감, 내가 진짜 왕이 맞느냐는 두려움, 이것이 선조라는 인물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조는 왕이 되고 나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유교 경전도 열심히 읽고 신하들과 토론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딱 공부까지였습니다. 나라를 실제로 운영하고 군대를 키우고 외교적으로 대비하는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둘로 갈라져 동인이니 서인이니 붕당 싸움에 빠져 있었고 선조는 그걸 조정하기는커녕 더 부추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면서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전쟁 예고입니다. 그런데 선조와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황윤길이 일본에 다녀와서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김성일이 전쟁은 없을 겁니다 라고 반박했고 선조는 전쟁이 없다는 쪽 말을 믿어버립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죠. 결국 준비는 없었고 왜군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조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왜군이 한양을 향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신하들을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망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선조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선조는 한양을 떠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잠든 새벽에 왕이 몰래 궁을 빠져나간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한양 백성 수십만 명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왕이 사라진 겁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백성들이 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백성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항거였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지었던 경복궁이 백성의 손에 불타올랐습니다. 선조는 어디로 갔냐고요? 개성으로, 다시 평양으로, 그리고 결국은 의주까지 도망칩니다. 의주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중국 국경 바로 옆입니다. 조선 땅 최북 땅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선조는 진짜로 명나라로 건너가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조선 왕이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통곡을 합니다. 전하, 조선을 버리시면 전하는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의 군인들, 조선의 백성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지킬 나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선조의 도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할 때 혼자 조용히 거북선을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특히 한산도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전투였습니다. 하객진이라는 학이 날개를 펼치는 모양의 전법으로 왜군 함선을 포위하여 완전히 경멸해버린 겁니다. 왜군의 수군이 사실상 이 싸움에서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의병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도망가고 군대가 무너졌는데도 조선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경상도에서, 고경명 선생은 전라도에서, 조원 선생은 충청도에서 백성들을 모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벼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겁니다. 왕이 버린 나라를 백성이 지킨 겁니다. 명나라도 참전합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기들 차례니까요. 결국 명군과 조선의 군대, 의병이 힘을 합쳐 평양성을 되찾고 전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선조의 진짜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점점 회복되면서 영웅들이 떠오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온 조선에 퍼집니다.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거둔 이순신. 백성들이 이분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조는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백성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조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방계 출신이라는 정통성의 불안감. 그 불안감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질투라는 형태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군이 잠시 물러나고 강화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선조는 이순신을 한양으로 불러올립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서 끌어내려 서울로 올려 국문을 한 겁니다. 죄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일본군을 치지 않았다는 것, 왕명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이순신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싸움은 함정이었습니다. 뛰어들었다가는 전멸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신하가 너무 백성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사형 위기까지 몰립니다. 결국 정탁대감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살려달라고 탄원하여 겨우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이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벼슬 없이 일반 병사로 종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원균이었습니다.
원균은 선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사실상 전멸을 합니다. 이순신이 수십 년에 걸쳐 키운 조선수군, 수백 척의 배, 수만 명의 수군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원균도 그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순신이 아니면 답이 없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했을 때 남은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12척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왜군 수백 척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배가 12척밖에 없으니 싸우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이순신이 장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이 벌어집니다.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해협으로 나아갑니다. 명량해협은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곳입니다. 이순신은 그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왜군 수백 척을 앞에 두고 12척이 버티며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순신 함대는 왜군 함선 30척 이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12척 대 수백 척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전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승리가 전쟁의 흐름을 다시 바꿉니다. 이제 선조와 광해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선조가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깁니다. 분조라는 게 뭐냐 하면 왕의 역할을 나눠서 광해군이 따로 조정을 꾸려 전쟁을 지휘하라는 겁니다. 광해군이 어떻게 했냐고요? 뛰어다녔습니다. 왜군이 쏠린 반대편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의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16살짜리 왕자가 전쟁터를 누빈 겁니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왕자는 우리와 함께 싸우는구나. 이 왕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광해군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선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광해군이 너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들이 훌륭할수록 자기가 더 초라해 보인다는 그 불안감, 그 질투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 두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해군을 견제했습니다. 새로 맞이한 계비 임모광후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이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까지 합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리려 한 겁니다. 다행히 선조가 그 뜻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선조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일본 내에서 후계 문제가 생기면서 왜군이 철수를 결정합니다. 조선에 있는 왜군이 모두 일본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왜군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노량해협에서 퇴각하는 왜군을 막아섭니다. 노량해전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중에 왜군의 총탄이 이순신 장군의 몸을 관통합니다. 이순신은 쓰러지면서 말합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날 전쟁을 끝낸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백성들이 모두 통곡했다고 합니다. 군인들도 의병들도 평범한 백성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요.
이순신의 죽음에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를 갖추었습니다만 진심으로 이순신을 아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7년 동안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습니다. 수십만 명, 어떤 기록에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작지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습니다. 조선 팔도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에 선조는 얼마나 책임을 느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환영하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피했습니다. 일부는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민심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선조는 이후에도 왕위를 유지하다가 160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순간까지 광해군을 견제하며 불안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선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선조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름도 없는 백성들, 이순신 같은 진짜 영웅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냈는가? 임진왜란은 선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의 전쟁이었고, 곽재우의 전쟁이었고, 이름 없는 의병들의 전쟁이었고, 무너진 성벽 앞에서 끝까지 싸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왕관을 쓴 사람이 영웅이 아닐 수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이 진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선조의 아들 광해군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아버지에게 평생 견제를 받으면서도 왕이 된 광해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왜 결국 쫓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과연 광해군은 나쁜 왕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시대를 만난 현명한 군주였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